안녕하십니까. 제 2부로 제 방송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2번 한 거 이번에 2번째나 3번째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 이슈가 이슈인 만큼 내친김에 오늘 2부로 오구노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구노는 서울 농대에 나온 젊은이인데 제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 만났어요. 토론도 같이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단시간 내에 한 5억 정도의 돈을 확 모아가지고 조력이 대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 별로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그 대선에 임하는 우리 두 사람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 구성에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선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부정선거가 하도 많고, 바로 그 전에 4.15 총선 때 제가 사전선거가 36대 63으로 조작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맞잖아요. 저는 그 안에서 일했던 제 부하라고 할까? 제 팀에 있는 한 사람의 자백 때문에 그걸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틀렸다면 제 뭡니까? 이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쯤 감옥에 쏘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김경재의 발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제 표가 다 윤석열 쪽으로 몰려가면서도 개인적으로 내가 상당히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걸 각오하면서도 이 오건호와 같이 우선 대선 끝까지 가자.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300명 가까운 선거감시원이라고 할까? 참관인을 우리가 전부 집어넣었어요. 우리 힘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많이 보태가지고, 예를 들면 백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부정선거 문제,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실은 오건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인적인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다음은 저하고 같이 일해왔던 그 이상루 박사가 오건호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방송에서 한 2차례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도 그런저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러 사람이 그 오건호 씨가 자기 SNS에 중요한 것을 발표했는데 왜 그거 읽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노무현 후보 시절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람의 글에 쭉 나왔는데, 이 글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건호의 전화번호를 우리 이상로 씨에게 물어가지고 전화를 돌렸어요. 어제 저녁에 돌렸더니 안 받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상한 전화도 오고 어쩌고 그랬는지 잘 안 받고 누구신지요? 하고 답변이 왔길래 나 누구입니다 하고 다시 했더니 통화가 돼서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오건호하고는 생애 처음으로 한 20-30분 길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오건호 동지가 나 당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거 하시라고. 그런데 요컨대 그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가 좀 이상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북한을 방문 중에
제가 수행원 2사람을 데리고 북한에서 평양에서 가장 좋다는 고려 호텔에 1403호인가 아주 큰 방이에요. 거기 귀빈실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노동 남노당이죠. 북한노동당 간부들이 저하고 기탄 없이 토론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보통강 호텔 쪽에 가서 오후였나 아마 길게 한 서너 시간 동안 토론을 길게 했어요. 4명이 주로 있었고 한 사람은 왔다 갔다 들락말락하고 한 4명, 5명 같이 앉아서 참 1대4, 1대5로 열심히 얘기했는데 저야 그 사람들이 뿌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나는 그들이 가지는 추구하는 혁명의 목표에 대한 문제점, 또 긍정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거, 그리고 민족해방 투쟁 과정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적 그 민족주의자들이 벌였던 그런 행동에 대한 평가.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특히 저는 여기 와서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16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본 적이 있다. 소위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라고 하는 거. 미국의 그 히어링, 청문회 있죠. 그것도 많이 보고, 아, 미국 민주주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뭐 미국의 그 주요한 사람들 이야기, 특히 제가 다니는 학교의 그 창설자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그야말로 진정한 국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대통령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때 1776년 그 근처에 그냥 벌써 나이가 한 70 가까이 돼가지고 대통령 나오기에는 좀 나이가 많았죠, 당시에. 그래서 요즘은 조지 워싱턴 사람은 전승장군이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독립선언서 썼던 토머스 제퍼슨이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막 격려하고 해서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는 독립선언문을 쓰게 만들고, 뭐 또 토머스 제퍼슨이 그때 뭐 어떤 젊은 어떤 여인을 그냥 정신없이 사랑해가지고 그때는 수도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주말이 되면 그냥 버지니아 꽤 멀죠. 그때는 기차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마차로 그냥 몇 시간을 달려서 가서 버지니아 자기 농장, 자기 맨션이 있는 거기에 아마 신분이 하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흑인 하녀였는데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서 토머스 제퍼슨이 막 거기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정신이 한꺼번에 막 그리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때려 잡아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내세우지 않고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을 쓴 기초자로 만드는 그런 그야말로 미국을 오늘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 싸움이 벌어졌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나라인데. 그래서 영국에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거 뭐 농사만 짓고 청교도 몇 사람 가지고 이거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 국왕한테 탄원을 해서 불란서 군대를 끌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란서에서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보시면 착 나옵니다. 이 양반이 워낙 유능하고 워낙 입담이 좋고 유식하고, 그래서 불란서의 그 사교계, 말로는 사교계 백작 부인들을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유머와 재치로. 그래서 그 백작 부인들이 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벤 프랭클린 말이 맞더라. 그래서 불란서 군대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됐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 그야말로 건국의 뭐 좌타가 공인하는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대통령 안 했지만 미국의 지금 통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0, $100에 벤 프랭클린 얼굴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실증인. 벤 프랭클린의 얘기에 대해서 아주 몰입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평양에 가서 다 했어요.
경륜하고 싸움도 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아무튼, 글쎄요, 뭐 제가 일방적인 얘기여서 좀 틀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는 충분히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김일성의 뭐 리더십 뭐 이런 거 쭉 나온 것을 나는 때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누구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결국 이제 김일성 동생회는 참배 안 하고 나왔는데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좀 저에 대한 평가나 분위기가 좀 스산하고 좀 그랬다는 건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어디에서 거창한 선물이 하나 왔어요. 뭐냐면요, 하여간 뭐 한 좌우로 4m 정도 좀 큰 표구가 하나 왔는데 시베리아 호랑이 표구예요. 엄청나게 무서워. 쟤는 쪼매한 아파트에 그 벌려 넣을 수도 없을 만큼 커요. 꼬리가 길고 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호랑이죠. 이빨만 플라스틱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서 온 거냐고 따져보니까, 아이고, 뭐, 하여간 평양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 가지기가, 이거 껄쩍지근할 정도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야.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경주 김씨 종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종친에 총무를 하는 김기영이라는 총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번 우리 집에 뭐 보고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뭐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뭐 회장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 뭐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받은 건데 이거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불편하고 그냥 아주 주장스럽고 그런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래서 글쎄 뭐 성공한 사람이 보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가져갈까요? 당신이 왜 가져갈게요? 이거 제가 보관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관이야? 그거 보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줬어요. 근데 아직도 말은 보관이지만 지가 어떻게 해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김정일 위원장한테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그냥 허투루 그냥 제 종친의 간부에게 돌려주는 것이 좀 보내준 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걸 받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보통강 호텔에서 저하고 토론했던 사람 중에 한 2명,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리고 또 누구 다른 사람, 안내역 비슷한 사람하고 저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이번에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에 나가신다면서요? 그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아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정보가 있지라고, 그러면. 나오시면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돕는단 말이오? 우리가 표를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내가 자유주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돕는단 말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충성서에 간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위원장이라는 얘기는 딱 지적은 하진 않지만, 김경재 의장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를 왜 의장이라고 불렀냐면, 제가 그 남북 통일 무슨 단체의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직을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김경재 의원이라고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경재 의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단체에. 그래서 그렇지냐고. 그러나
내가 뭐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상당히 부담스럽소. 응? 그래서 부담 가지 마십시오. 아니, 부담 가지 마는 건 당신들 얘기고 나는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이 문제는 자부당 이렇게 합시다. 정치하는데 그런 얘기 있지. 우리 이것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흔히. 근데 오늘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더 이상, 그냥 덕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무 결론 없이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실은 제가 2002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선은 정규적인 무슨 정식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대의원만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재선이 됐을 텐데 나름대로 좀 대중적인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래서 요새 누굽니까? 어디야? 이재명하고 경제에는 박용길? 뭐냐? 한번 찾아봐. 전라북도 출신. 그 젊은, 의원이 있어요. 재선 의원이지. 그 사람 비슷해요. 그래서 연습으로 한번 나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좀 알리고 다음번에 3선이나 되면 그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친구들 하는 얘기, 야, 그거 다 재선들이 다 그거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농담하고 어쩌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깨름칙해서 제가 그건 단념했어요. 단념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민주당의 홍보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조세영 의원입니다. 조세영 선배. 저를 아주 애꼈습니다. 아주 애꼈습니다. 그 양반이 박용진 의원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생각해서. 박용진에도 지난번에 이재명이하고 경쟁을 하면서 당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였지만 적게 보였지만 사람이 신선하지 않았어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딱 그 정도를 제가 상정을 했어요. 다음번하고 이번은 연습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자네 왜 나간다니 안 나가? 그래서 돈도 없고 이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입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철학 가지고. 그래서 한번 나가봐. 응? 왜 선배님 저러다가 자꾸 나가라 그러십니까? 자네는 16년이나 해서 비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자네 또래에서 지금 많이 선수나 이게 많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늦게 오지면 되게 치든지 쳐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 가만히 앉아서 뭐 재선, 3선, 4선 하면 뭐해? 응? 승부를 한번 결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방문객 그 사람들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했어요. 그 이상하네. 조세영 선배가. 그 조세영 선배가 바로 제가 평양을 가기 전에 평양을 갔다 온 분이에요. 그 양반은 IPU 총회라고 해서 국제 의원연맹 회의가 원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원산에 가서 회의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평양의 고려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2박 3일로 떠난 양반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아주 골치가 아프고 막 긴장하고 그래서 내가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 수행했던 사람들이 그 밑에 고려 호텔 밑에면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들어가는데 큼큼하고 하기는 조명은 좀 약합니다만 대리석 북한에 대리석이 많이 좋은 게 많죠.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 안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마. 나 좀 안마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마 칸에 가서 이렇게 찰란막으로 맞고 저쪽에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이쪽에서 자그마한 여자가
가운을 딱 하얀 가운을 입고 간호사처럼 하고 와서 안마를 하는데 자그마한 여자인데 굉장히 손이 힘이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아프다고 막 웃더라고요. 아니 나 엄살해. 나 진짜 아프다고.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도 그렇고 뭐 남자끼리도 그러지만 이거 만지고 얘기를 하면 좀 친근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밖에 차단막 저쪽에 한 40대 중반의 여자가 앉아 일종의 감시초로 있는데 그 양반이 잠시 비는 동안에 의원님 서울에서 오셨죠? 그랬나면 응.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알죠. 그랬더니 혹시 조세영 의원 아세요? 응? 자네가 어떻게 조세영 의원을 알아? 제가 안마해드렸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러면서 가면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아가씨 이름이 김소희예요. 적을 소자 계집이 짧게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조세영 선배한테 탁 만나가요. 형님, 나 형님의 평양에 애인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 뭐 애인은 무슨 놈을 농담하지 말아라.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 안마했다며. 저는 어떻게 알아? 그 김소희한 어떻게 알아? 나도 안마를 했는데 형님한테 안부 전하라고 그랬다. 그랬다고 그거 맞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도 안마를 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경산 그때 이인재 뭐 정동영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노무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정교조 회장을 한 윤아무개라고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윤하고 나 풀네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김근태가 나와서 중간에 사퇴했어요. 표가 안 나와서.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쭉 왔어요. 쭉 와서 의원님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래서 이제 조세영 의원이 저를 그 전당대회 진행위원장을 시켰습니다. 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6군데서 하기로 돼 있는데 16군데 가면 딱 시작하면 제가 가서 대회장으로 연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 해갖고 이제 사람들 시상 발언하고 정견 발표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투표하고 그러니까 대회를 제가 주관하는 일을 했죠. 근데 하도 뭐 16군데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몇 군데 빠진 게 있어요. 강원도하고 뭐 인천인가 어딘가 빠진 데는 그때 우리 부위원장이 요새 돈 보따리 받았다고 해서 이리 밀리고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이가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야, 영길아 너 여기 좀 가라. 그래서 나 대신 걔가 갔다 오고 이제 한 두세 개는 제가 안 갔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윤 선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께 내가 질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나오셔도 되나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김근태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밀어야 합니까? 그래요. 그 당신이 정하지 왜 나한테 그걸 물으시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노무현이가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죠.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게 노무현을 약간 말로 좀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의원이 극적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노무현이가 그 다음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우리 김경재 선배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대신 나왔어요. 이걸 몇 차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깼는데, 여보, 노영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 옛날, 종로에 보궐선거 할 때도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참 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은 지금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근호의 이제 오근호 글이, 노무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송영길, 황교안, 이재명 이 6사람의
대통령 후보, 그 뭐 관계에 북한이 개입했다. 이 6사람은 다 고시 합격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줬다 하고 오그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제가 이제 우선 그걸 한번, 여러분 보신 사람은 있겠지만, 그걸 이리 줘요. 내가 돌리면서 할게. 자, 이제 이게, 아니, 내가 돌린다니까. 왜 안 움직이지? 저기서 보는 거, 어디? 오케이.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신원조회를 받고도 합격했다는 문제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사법고시 시험지 유출과 사법시험 폐지의 문제. 1976년 9월 10년간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자수한 간첩 김용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소리 없는 전쟁에 소개된 김일성의 교시다. 일명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남조선에서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지금부터 머리가 좋고 영악한 아이는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만 시켜라. 10명을 준비시켜 1명만 합격해도 목적은 달성된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김일성의 교시 이후 대남 공작 담당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김일성 교시 이후 여러 해 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포섭 접근을 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돈이 생기고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고시 공부가 잘 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에게 매년 고시 합격자 발표하는 날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을 대남 공작부서에서 찾았을 것인데 그게 바로 사법고시 시험지 사전 유출 작전이라고 본다. 사법고시 시험 출세 의원들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파악하는 일이 간첩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미인계나 혹은 금품으로 유인하거나 포섭에서 1, 2주 전에 시험지를 빼돌려 사전에 포섭한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행 법률을 무시하는 간첩에게는 아주 쉬운 일, 어렵지 않은 일이다. 수험생 가운데 시험지를 사전에 받아둔 놈들은 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돌머리가 아니면 합격인데 수석, 차사까지도 할 수도 있고 평생 비밀을 간직하고 북한 간첩 노릇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래에 열거하는 놈들은 사람들은 사법고시 시험지 유출 간첩으로 포섭된 자들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놈들인데 진위 여부는 통일되거나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문제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리스트를 정리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오군의 글입니다. 첫째, 노무현 197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1966년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상고 졸업한 지 9년 만이죠. 농협은행원 시험에 불합격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하지만 매번 낙방하고 71년 18개월 방위 복무하고 73년 권양숙과 권양숙 양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잘 알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권양숙의 아버지는 비정양 장교수로 무슨 옥인가 되는데 장교수로 감옥에서 옥살을 했는데 유명한 커뮤니스트였어요. 북한에서는 영웅으로 취급한다. 결혼 전 매번 낙방하던 노무현이 결혼하자 합격한 데는 김일성의 교수 이후 처음 사법시험 시험지 유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의심된다. 노무현의 사법고시 합격 이후의 행적은 이미 알려져 있다. 노무현의 자서전을 보면 군대 갔다 와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연애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권양수 씨하고 상당히 친했던 모양이에요. 오래전 친했는데 권양수는 이제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한가락한 커뮤니스트였는데
부산 상고 나오고 군대 와서 맨날 떨어지긴 하는 노무현이 신랑으로서는 맞닥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가 고시나 합격하면 나하고 장가가고 올 수 있지 그냥 하면 되겠나 이런 공격을 받았다고 제가 농담삼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은 1980년 사법고시 합격한다. 1974년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에 대입에서 떨어지고 75년 재수로 서울대 사회계에 입학했다. 이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모를 하다가 4개월 감옥 가고 그렇게 애써서 들어갔는데 대모하다가 감옥 가고 78년 6개월 방위 근무하고 8개월간 정선 등기소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지만 낙방하고 79년 당국대 사학과 입학 후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그러니까 김일성 교시에서 찾던 그런 인물이고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합격을 한 것이다. 오근의 주장입니다. 이후 행정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간첩질이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용도 폐기가 되어 비밀 노선 차단 차원에서 북한 간첩으로부터 자살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재인. 1980년 사법고시를 합격하는데 박원순과 동기다. 71년 대입 낙방을 하고 재수 후 72년대에도 정기 낙방하고 후기에 경희대 법대에 들어갔다. 저는 법대 그 장학생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78년 특전사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79년 사법고시 1차 합격하고 80년 복학을 하고 그리고 4월에 대모를 하면서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치르고 5월에 체포되고 6월에 합격자 발표를 구치소에서 들었다고 한다. 전형적인 김일성 장학생이 합격했던 소리를 들린다. 졸업은 노무현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한다. 북한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한다는 네팔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노무현은 문재인하고 같이 그 법률사무소를 같이 하고 하면서도 문재인에게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운동 했다는 사람이 왜 그 정치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제가 정말 아리까리한 퀘션 마크입니다. 다음에 송영길. 1994년 사법시험 합격한다. 광주 대동고를 졸업하고 82년 연세대 경영학과 입학하여 84년 총학생회장으로 대모를 하다가 감옥 갔다 오고 86년 졸업하고 인천 택시회사에 들어가 위장 취업 및 노동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91년 동유럽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와서 92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한다고 하고 94년에 합격한다. 합격 비결이 동유럽에서 만난 북한 간첩 접선이 아닐까 하고 의심된다. 간첩의 시험지 제공 약속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송영길이 이재명 대선 선거 운동을 하다가 망치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 망치로 때린 자가 구치소에서 사망을 한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첩들끼리 망치질 자작극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황교안. 여기 황교안이가 나오는 게 참 의외라고 보는데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다. 76년 경기고 졸업 후 본고서가 있는 입시에서 서울대에 불합격하고 77년 또 불합격. 후기 성균관대 법대에 법학과에 겨우 입학한다. 단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되어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 고 하는데 81년 사법고시 합격한다. 83년 월남한 가족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원래 황교안의 가족이 월남했습니다. 공안검사로 임명되면서부터 아이러니하게 간첩 체포 소식은 뚝 끊어주고 안철수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시한다. 국정원과 검찰 내 간첩이 암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이다. 2016년 사기 탄핵, 문재인 대통령 선거 범죄 권력 찬탈에 공헌을 한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문재인과 조국의 헛발질로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획된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부정선거, 위조복사 투표지 선거로 180석을 민주당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1년 동안 도망가서 아무 소리 없이 침묵하다가 벼랑간 부정선거 진실투쟁에 맨 앞에 서서 진실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3구 대선 이후 진실수단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요새 3구 대선 소송한 거에 판단이 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명인가요? 이재명.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중고를 다니지 못하고 형편없는 성적으로 검정고시 후 82년 중앙대에 입학을 한다. 이 사람이 그 검정고시 합격증을 이제 문서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좋은 성적은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후에 딸 8장애로 군면제를 받고 제대로 고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으나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전형적인 김일성 장학생 후보 그룹에 들어간다. 이후 행적은 간첩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걸 요약해서 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3년 노무현은 사법고시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왜 폐지하려고 했을까? 2008년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되고 2012년에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되어 사법고시가 폐지되었다. 왜 사법고시를 폐지하려고 했는가? 폐지하는 진짜 이유는 사법고시 시험지 유출로 충분한 숫자의 간첩 포섭과 침투가 끝났으나 장기간 다수가 관여되었고 사법고시 시험지 유출에 범죄 발각이 우려되어 관련 증거물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필요가 생겨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사법고시 폐지를 하지 않는 한 관련 문서 전부 폐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관련 문서는 폐기가 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폐지되었으나 김일성 장학생 사법고시 시험지 유출 포섭 간첩 다수가 우리 사회에 암약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법고시 시험지 유출 간첩 의심 리스트 일명 김일성 장학생 리스트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 선거 범죄를 단죄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사전에 분류하여 공적인 일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오건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노건호 씨가 했던 이 합리적인 분석과 의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조사팀을 구성해서 접근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방법, 자료는 다 없었어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파쇄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문제는 2002년부터 한 21년 동안에 2023년까지 오늘까지 하기 전에 우선 사법시험이 존치되던 87년이죠. 2018년까지 시험 문제를 냈던 출제위원 명단은 있습니다. 그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는 연거푸 출제위원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무슨 우리법 연구원이 무슨 뭐 해가지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 아니 내놓고 그걸 하는 사람, 욕을 먹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배후를 철저하게 스크린하는 것이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참 그 악명으로 높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대가 이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김명수는 또 어떻게 그 사법시험에 합격했나? 그리고 어떻게 김명수는 서열로 봐서 대법원장으로 올라갈 만한 군번이 아니었는데 몇 단계를 뛰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걸 왜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시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사팀이 도대체 수사팀 탐정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허술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오건호 동지가 얘기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법무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정도는 충분히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이 문제를 국민 여론에 올려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내년 4월 10일 총선거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는 듣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천하의 대권을 잡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런 어떤 낙본론이 아주 팽배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오랜 인연 관계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으리라고도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고 국회법 개정도 중요하고 비례대표 연정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해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함으로써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는데 선구자적인 그런 공헌을 윤석열 정부가 세우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르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